가족도 콘텐츠야. 남편이 던진 이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설인, 올해 42입니다. 새벽 4시부터 반죽을 시작하는 동네 빵집 사장이에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매일 새벽 일어나서 빵을 굽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가게를 운영해요. 평범하고 바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았어요. 적어도 남편이 변하기 전까지는요. 남편 문태호는 원래 소방관이었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했거든요. 오늘도 한 생명을 구했어. 이렇게 말하며 집에 돌아오는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영웅처럼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는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해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큰 화재 현장에서 태호가 구조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혔어요. 누군가 그걸 인터넷에 올렸고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진짜 영웅이다. 소방관들 정말 대단하다.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가 달렸고 태호는 그 반응에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 그때부터 태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캠핑과 생존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소방관 출신이 알려주는 진짜 생존법. 이런 컨셉으로 영상을 올리니까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취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협찬 제안이 들어오고 굿즈 판매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태호는 아예 소방관을 그만두고 유튜버로 전업을 선언했어요. 심지어 회사까지 차렸죠. 설이나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유튜브로 훨씬 많이 벌 수 있어. 태호는 정말 신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 삶은 온전히 손끝에 달려 있어요. 물의 온도가 몇 도인지, 반죽이 어떤 소리로 숨 쉬는지, 팔뚝에 쌓이는 피로감이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걸 몸으로 느끼며 일해요. 실체가 있는 진짜 노동이죠. 하지만 태호의 삶은 화면 속에 있어요. 카메라 각도가 어떤지, 조명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댓글은 얼마나 달렸는지, 좋아요 숫자는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점점 소통이 어려워졌죠. 저에게는 어릴 때 본 장면이 있어요. 엄마가 동네에서 뜨개 공방을 하셨거든요. 정말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었어요. 설이나 엄마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잖아.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을 도우셨죠. 동네 축제가 있을 때마다 공짜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밤을 새워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손목이 망가질 정도로 무리하셨는데 정작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으셨어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고 엄마가 아플 때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결국 공방도 문을 닫아야 했죠. 그때 저는 배웠어요. 선을 그어야 오래 간다는 걸, 무조건 베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빵집도 원칙을 정해서 운영해요. 하지만 태호는 달랐어요. 결혼 초에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소방관 일을 그만둔 후에도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태호가 좋았어요. 위험한 일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니. 하지만 유튜브 구독자가 붙기 시작하자 태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졌죠. 설이나 가족도 콘텐츠야. 우리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면 더 재밌을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가족이 콘텐츠라니. 태호야, 우리는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이야. 아이들을 영상에 나오게 하는 건 안 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태호가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럼 아이들 얼굴은 스티커로 가리자. 대신 일상은 좀 보여줘도 되잖아. 결국 저는 반강제로 동의하게 되었어요. 태호가 계속 설득하니까 거부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이 촬영장이 되었어요. 거실은 세트가 되고 저녁 식탁은 리허설장이 되었죠. 자, 오늘 저녁은 설인이 만든 빵으로 해요. 가족들 반응 어때요? 태호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듯 말했고 아이들은 어색해했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가 사라진 거였어요. 엄마, 왜 밥 먹을 때도 카메라 켜놔? 불편해. 막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는 편안한 집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태호는 달랐어요. 조금만 참아. 이게 우리 미래야. 유튜브로 성공하면 다 좋아질 거야.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태호는 더 흥분했어요. 맞지. 가족 콘텐츠가 반응 좋다니까. 다음에는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볼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은 사라지고 연출된 모습만 남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빵집 일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걱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태호는 제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요즘 다들 이렇게 해. 다른 유튜버들 봐. 가족 전체가 나오잖아. 우리는 얼굴도 가렸는데 뭐가 문제야? 태호에게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전부인 것 같았어요. 가족의 감정은 뒷전이었죠. 카메라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태호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두 사람 같았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다정한 아빠이고 완벽한 남편이었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예민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 헷갈렸죠. 어느 날 첫째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는 왜 카메라 앞에서만 다정해? 평소에는 우리랑 잘 안 놀아주잖아.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태호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태호야, 아이들이 힘들어해. 좀 더 진짜 모습으로 지내자. 하지만 태호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넌 이해를 못해. 이게 우리 미래라고. 소방관 월급으론 한계가 있어. 유튜브로 성공해야 아이들 교육비도 벌지.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 집은 점점 더 이상한 곳이 되어갔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은 사라지고 연출된 행복만 남았죠. 저는 매일 새벽 반죽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반죽을 치대는 동안만은 진짜 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카메라도 연출도 없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태호는 그런 순간조차 콘텐츠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새벽에 빵 굽는 모습도 찍으면 좋을 텐데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기만큼은 안 돼. 내 일터는 건드리지 마. 다행히 태호는 그 선은 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공간은 촬영장이 되어버렸죠. 거실, 주방, 심지어 아이들 방까지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우리 집이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엄마가 선을 긋지 못해서
결국 무너진 것처럼 저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정면으로 맞서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줘야 한다는 것. 새벽 반죽을 하면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되찾아야겠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저는 정말로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태호의 변화는 계속되었고 저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죠. 넌 구독자에게 양심을 저당 잡았어. 제가 남편에게 던진 이 말이 우리 관계의 끝을 예고했습니다. 태호의 변화는 점점 심해졌어요. 단순히 가족을 촬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태호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설이나 대박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효도 라이브를 해볼까? 시골에 계신 아버지 집을 깜짝 리모델링해서 그 과정을 생중계로 보여주는 거야. 처음에는 좋은 취지인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를 위한다니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태호의 다음 말을 듣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협찬사들도 벌써 관심 보이고 있어. 건축자재, 인테리어 업체, 가전제품까지 모든 걸 협찬으로 받을 수 있어. 돈 안 들이고도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찜찜했어요. 정말 시아버지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조회수를 위한 쇼일까? 하지만 태호는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았어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죠.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야. 너도 나와서 인사 정도는 해줘. 아이들은 얼굴 가리고 뒷모습 정도만.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잖아.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시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목에 반대하기가 어려웠어요. 드디어 효도 라이브가 시작되었어요. 태호는 새벽부터 카메라를 들고 시골집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제 아버지께 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30년 된 낡은 집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릴 거예요.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감정적이었어요. 마치 정말로 감동받은 것처럼 연기했죠. 생중계 화면에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와, 정말 효자네요. 감동받아서 눈물 나요. 저도 부모님께 이런 걸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멋진 아들이시네요.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도 평소의 몇 배로 뛰어올랐고 실시간 후원금도 계속 들어왔어요. 태호는 그 반응에 더욱 신이 났어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진짜 감동받은 것처럼 연기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시아버지께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던 태호가 갑자기 이렇게 나서는 게 실제로 시아버지는 조금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태호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조용히 지내도 되는데. 하지만 태호는 계속 밀어붙였어요. 아버지, 이게 제 마음이에요.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께 이 정도는. 카메라 앞에서는 효자였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짜증을 내곤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소극적이야. 리액션이 별로라서 영상이 재미없어. 좀 더 감동받은 것처럼 해달라고 해야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효도가 아니라 쇼구나. 시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중요하지 않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목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공사비가 좀 부족한데요.
약속하신 금액에서 일부가 빠져 있어요. 태호는 당황하면서도 대본을 읽듯이 말했어요. 아, 네. 지금 정산 중입니다. 곧 입금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인테리어 업체, 가전제품 업체, 모든 곳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태호야, 뭐가 잘못된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태호가 변명했어요. 협찬사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나중에 정산해준다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협찬사 문제일까? 아니면 태호가 돈을 다른 곳에 쓴 걸까? 그런 와중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저는 미리 한정식 집을 예약해 두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려고 했는데 태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설인아, 미안해. 오늘 긴급 촬영이 들어가서 못 갈 것 같아. 무슨 긴급 촬영이야? 어머니 생신인데. 정말 중요한 협찬사 미팅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족보다 촬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매니저 리안이가 꽃바구니 보낼 거야. 그걸로 양해 구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은 오지도 않으면서 꽃바구니로 때우겠다는 거잖아요. 예상대로 리안이가 꽃바구니를 보냈어요. 손글씨로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태호 글씨가 아니라는 건 뻔했죠. 어머니는 그래도 웃으시면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리안이가 참 친절하네. 태호 대신 이런 걸 보내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사과의 주어가 남편이 아니었다는 걸. 태호는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태호와 대화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셨어. 생신인데 아들이 안 온다고. 하지만 태호는 뻔뻔했어요. 꽃도 보냈고 마음은 전했잖아.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이해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직접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설인아, 너는 이해를 못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부터 태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중요한 일만 하고 귀찮은 건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거였어요. 밤마다 태호와 매니저 리안의 통화도 길어졌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내용이 이상했어요.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해. 서사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봐. 여기서 눈물 포인트를 넣으면 어떨까? 시청자들이 더 감동받을 거야. 이런 낯선 단어들이 집안 공기를 차갑게 얼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집이 회사 사무실 같았죠. 아이들도 점점 불편해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맨날 전화해? 우리랑은 대화도 안 하고. 정말 그랬어요. 태호는 가족과의 대화는 줄이고 매니저와의 통화만 늘렸어요.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전화를 받곤 했어요. 미안, 이거 중요한 통화야. 먼저 먹고 있어.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해진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조회수와 돈이 더 중요해진 거죠. 어느 날 저녁 태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한마디였죠. 설인아,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아이 셋이면 나도 채널도 묶이는 것 같아.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서로 자유롭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내 일에 집중하고 너는 너 일에 집중하고. 그 순간 저는 반죽을 멈췄어요. 손바닥에 눌어붙은 밀가루를 떼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유와 무책임을 헷갈리지 마. 나는 아이들 지키느라 자유를 저당 잡혔어. 그런데 넌 구독자한테 양심을 저당 잡았어. 그게 자유야. 태호는 제 말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마 이런 반박은 예상 못했나 봐요. 설인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나도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가족을 위한다면서 가족은 소외시키고, 효도한다면서 어머니 생신은 빼먹고, 협찬받는다면서 공사비는 떼먹고, 그게 가족을 위하는 거야. 태호가 할 말이 없어지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거의 대화를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죠.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엄마, 아빠랑 왜 싸워?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도 태호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가족과는 더 멀어지고 일에만 집중했죠. 효도 라이브는 계속되었지만 뒤처리는 엉망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불편해하셨고 공사업체들은 돈을 못 받아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모르는 척했죠. 시청자들 반응은 좋잖아. 조회수도 역대 최고고 결과만 보면 성공적이었지만 과정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 싶었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태호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할 것이고, 아이들은 더 힘들어할 것이고, 저는 더 지쳐갈 것 같았어요.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상황을 언젠가는 끝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새벽 반죽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태호의 변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었고 저의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곧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이건 콘텐츠가 아니잖아.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이 당황해서 한 말이 저에게는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이들은 점점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결하려고요. 가장 먼저 협찬 계약서들을 확인했어요. 태호가 서재에 보관해둔 서류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계약서에 빈칸이 너무 많았어요. 금액란이 비어 있거나 애매하게 적혀 있고 정산 방법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충 계약을 했나? 그래서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거구나. 효도 라이브 후원금 흐름도 추적해 봤어요. 시청자들이 보낸 후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돈이 정말 리모델링에 쓰였는지 확인했죠. 놀랍게도 후원금의 상당 부분이 리모델링과는 관계없는 곳에 쓰여 있었어요. 장비 구입비, 매니저, 인건비, 회사 운영비. 이게 뭐야? 효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썼잖아. 편집본과 실황의 불일치도 발견했어요. 실제로는 시아버지가 불편해하셨는데 편집에서는 그 부분이 모두 잘려나가고 감동적인 부분만 남겨져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 거였죠. 가장 충격적인 건 늦은 밤 메시지들이었어요. 태호와 매니저 리안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거든요. 오늘 촬영 수고했어. 내일은 더 감동적으로 시청자들이 울 수 있게 연출해보자. 아버님이 너무 담담하시네. 좀 더 감동받은 척. 편집에서 눈물 장면 늘려서 넣어줘.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게 연출이었던 거예요. 진짜 감동도 진짜 효도도 없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건 둘 사이의 관계였어요.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메시지 톤이 너무 친밀했어요. 오늘 고생했어.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의 대화들이 계속 오갔어요. 외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부적절한 관계였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이혼을 하고 싶어요. 남편이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더니 말했어요.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이네요. 가족의 사생활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 후원금 미정산 문제, 매니저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진행해 보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진행해 주세요. 며칠 후 태호에게 이혼 소장이 전달되었어요. 소장을 받은 태호가 즉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설인아, 이게 뭐야? 갑자기 이혼 소장이 왜 나와? 이건 콘텐츠가 아니잖아. 태호는 정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래, 드디어 현실이야. 더 이상 연출 없는 진짜 현실 말이야. 설인아,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 대화? 언제 우리가 대화했어? 넌 맨날 카메라랑만 대화했잖아. 태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었어요.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족의 사생활을 동원한 상업활동, 또 하나는 미정산 후원금 문제였어요. 아이들을 촬영에 동원한 것은 인정하시나요? 얼굴을 가렸다고 하지만 목소리와 행동으로 아이들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태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얼굴을 가렸고 교육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동의했고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는 확실했어요.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는 상황 등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해로웠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후원금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효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쓴 것. 이것은 명백한 배임이었거든요. 시청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효도한다며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태호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매니저 리안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었어요. 완전한 외도는 아니었지만 부적절한 유착관계는 인정되었어요. 업무 시간 외에도 과도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가족보다 매니저를 우선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태호 측에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했거든요. 결국 조정안이 나왔어요. 양육권은 제가 단독으로 갖고 양육비는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했어요. 집도 공동 소유에서 제 단독 소유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어요. 태호는 끝까지 아쉬워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설인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야 해. 태호야, 우린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어. 카메라가 우리 사이에 들어온 순간부터 판결문을 받고 법원에서 나오는 날, 마침 비가 내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우산 하나를 쓰고 집으로 향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저는 잠시 생각한 다음 대답했어요. 사람은 때로 나쁘게 행동해. 근데 그게 사람 전부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 몫을 지키면 돼. 아빠도 자기 길을 찾을 거야. 아이들이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인터넷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니저 리안의 계정에 사과문이 올라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협찬 정산을 제가 잘못 처리했습니다. 태호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일하겠습니다. 이 사과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리안을 이해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뒤늦은 사과라며 비난했어요. 그래도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한 거 아니야? 태호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엉망이 된 걸. 댓글들이 계속 싸우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태호는 그 사과문 이후로 영상 업로드를 완전히 멈췄어요. 채널에는 잠시 휴식기를 갖겠습니다라는 공지만 올라와 있었어요. 구독자들은 계속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봤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든 소동을 뒤로하고 아이들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빵집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집이 다시 집 같아졌어요. 카메라 없는 평범한 일상, 연출 없는 진짜 대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컸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게 힘들었죠.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거짓된 행복을 연출할 필요가 없었고 아이들도 편안해했어요. 엄마, 이제 집이 조용해서 좋아. 카메라 소리 안 들려서 편해.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싶었어요. 경계를 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태호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지켜줘야 했어요. 새벽에 반죽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힘들어도 우리 힘으로 해나가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카메라 없는 진짜 일상을 말이에요. 아빠, 하늘 텐트 치지 말고 여기 있어. 막내가 쓴 편지 글씨가 울퉁불퉁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아이들과 저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태호와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았고 아이들 면회도 정해진 날에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설인, 나야.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이상했어요. 말이 너무 느렸고 숨이 가빴어요. 마치 아픈 사람 같았죠. 태호야, 왜 이렇게 말해? 어디 아픈 거야? 설이나, 병원에 있어. 심장이 고장 났나 봐. 그제야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태호가 아프다는 걸 자세히 들어보니 과로 때문이었어요. 이혼 후에도 유튜브를 계속하려고 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에너지 음료에만 의존하면서 몸을 혹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심근염이 생겼고 확장성 심근병증으로까지 진행됐다고 했어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지금 가슴에 보조 펌프가 달려 있어 혼자서는 숨쉬기도 어려워.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리안도 떠났고 투자자들도 다 떠났어. 이제 정말 혼자야.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워하고 있었지만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특히 아이들 아빠니까 완전히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이 어디야? 아이들한테는 말해야겠어.
저는 아이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빠가 많이 아프시대. 병원에 가서 문안 인사드리자. 아이들 반응은 다양했어요. 첫째는 아빠가 자업자득이야라고 했고, 둘째는 걱정스러워했어요. 막내는 아빠 죽는 거야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야,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달래줬죠. 한밤중에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저 혼자 먼저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중환자실은 정말 조용했어요. 여러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가슴에는 커다란 기계가 달려 있었고, 머리에는 헬멧 같은 걸 쓰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였나 봐요. 태호야. 제가 부르니까 눈을 뜨더라고요. 설이나 왔구나. 말끝이 바람에 씻겨나가듯 사라졌어요. 미안해. 널 콘텐츠로 써서 정말 미안해. 태호가 이렇게 사과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그어 놓았으니까 그 선을 지켜야 했어요. 의사와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간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시스템대로 하시면 됩니다. 간병사를 구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시고 부족하면 사회 서비스를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저희는 정해진 시간에만 들를게요. 간병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간호사가 조금 놀라는 것 같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계는 여전히 필요했어요. 아픈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해야 했으니까. 아이들이 쓴 편지와 사진 몇 장을 침대맡에 붙여뒀어요. 첫째가 그린 가족 그림도 있었고, 둘째가 쓴 아빠 빨리 나으세요라는 글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막내가 쓴 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빠, 하늘 텐트 치지 말고 여기 있어. 아이가 아빠가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캠핑 용어로 표현한 거였어요. 하늘에 텐트를 치면 안 된다고. 태호가 그 편지를 보더니 웃다가 말고 숨을 골았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무 바보였나 봐. 그러면서 저를 보고 말했어요. 내 빵은 여전히 최고야. 정말 맛있었어. 그건 연출 아니지. 제가 반쯤 농담으로 물어보니까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 진짜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이상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 아프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정심과 사랑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반죽을 했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치댔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가 봐요. 손바닥으로 반죽을 밀 때마다 태호의 심장 박동이 생각났어요. 기계에 의존해서 뛰고 있는 심장. 원망과 연민이 반죽처럼 섞였어요. 미워하고 있었는데 아프니까 안쓰럽고, 용서하고 싶은데 상처는 아직 남아있고, 새벽이 되니까 반죽이 부풀어 올랐어요.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커지는 거.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어요.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30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 게 규칙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면 안 되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태호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보조 펌프도 더 작은 걸로 바꿨고 말도 조금 더 또렷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이 약해 보였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어느 날 태호가 물어봤어요. 설이나, 나 정말 나쁜 아빠였나? 아이들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미워한다기보다는 실망했겠지.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면 다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태호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실망하게 될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일은 아이들을 지키는 거니까. 태호가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었어요. 다만 아이들이 아빠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친아빠니까. 며칠 후 태호가 퇴원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요양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데요. 퇴원 축하해. 앞으로 몸조리 잘해. 설이나,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혼자였을 거야.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건강해지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 단 규칙은 지켜야 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그리고 다시는 카메라는 안 돼. 태호가 약속했어요.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태호는 퇴원했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관계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관계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해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선이 있어야 하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새벽에 반죽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사람 마음도 반죽과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을 들여 치대야 모양이 나오고 적당한 온도에서 발효시켜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사람 관계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태호와의 관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부부가 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관계는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태호의 몫이에요. 정말로 변할 건지 말 건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그저 아이들을 지키면서 우리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뿐이에요.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의 행복도 조금씩 커져가길 바라면서요. 사랑은 책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빵집 계산대 옆에 세운 작은 팻말이 제 인생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태호는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고 했어요. 언제 연락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삶을 다시 굽는 법을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저는 빵집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 별자리 테이블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었어요. 작은 원형 테이블에 의자 4개를 놓고 따뜻한 조명을 달아두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별자리 그림을 붙여놓았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토요일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무료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왔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빵집에 공짜로 빵 주는 날이 있대. 아이들이 오면 정말 기뻤어요. 어서 와,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초코빵도 있고 크림빵도 있어.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평소에 먹기 어려운 빵들을 마음껏 골라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아이는 처음에 주눅 들어하기도 했어요. 진짜 공짜예요. 돈 안 내도 돼요. 응, 공짜야. 많이 먹어. 우유도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 그러면 아이들이 환하게 웃어줬어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계산대 옆에는 작은 팻말을 하나 세웠어요. 사랑은 책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말을 보는 손님들이 물어보곤 했어요. 사장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어떤 분들은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제 아이들도 변했어요. 엄마가 다른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눔의 의미를 배워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도 도와줄게. 둘째가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걸 도와주기도 했어요. 막내도 자기가 좋아하는 초코빵을 다른 아이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저녁 아이들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봤어요. 도시라서 별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반짝이고 있었어요. 와, 별이 예쁘네. 저기 북두칠성도 있어. 아이들이 신나서 별을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용서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아이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저는 잠시 생각한 다음 대답했어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래. 미워하는 데만 멈춰 있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걸어갈지를 정하는 거야. 엄마는 그 방향을 정했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방향으로. 첫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빠는 용서한 거야. 용서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아빠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어.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국경일처럼 조용한 바람이었어요. 모든 게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아이들과 함께 별을 보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별자리를 만들어갈 거예요.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반죽을 꺼내려고 했는데 밀가루 사이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누가 언제 넣어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편지를 펼쳐보니 태호의 글씨였어요. 촬영 없는 사과를 배웁니다. 너와 아이들, 그리고 내 지난날에.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의 화려한 말들이 아니라 정말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카운터 서랍에 넣어뒀어요. 당장 답장을 쓸 생각은 없었지만 언젠가 태호가 정말 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해 두려고요.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어요. 벌써 동네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토요일이라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코번 있어요. 있지. 너희 몫으로 남겨뒀어. 별자리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려. 아이들이 기뻐하며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각 구운 빵들을 접시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가져다 줬어요. 우와, 따뜻해. 정말 맛있겠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5분 안에서는 새로운 빵들이 구워지고 있었어요. 빛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희망이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를 신었어요. 새벽에 빵 굽는 소리 속에서 제 삶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어요. 태호는 아마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고 있겠죠. 언젠가는 카메라 앞에서 다시 웃고 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태호의 몫이에요. 저는 빵과 아이들과 건강한 경계로 내일을 이어 붙여나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니까요. 몇 달 후 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요. 성공할 확률은 50% 정도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인사라도 하고 싶어? 혹시 안 되면 저는 아이들과 상의해서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정해진 시간만이요. 아이들은 아빠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아빠,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태호는 편지를 받고 정말 고마워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렇게 소중한 걸 잃을 뻔했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태호는 새로운 심장을 받았고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태호는 퇴원 후에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더 이상 유튜브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대요. 가끔 아이들과 만날 때도 카메라는 절대 들고 오지 않아요.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새벽에 반죽을 하고 빵을 구우며 살고 있어요. 별자리 테이블의 아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어떤 손님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공짜로 빵 나눠주면 손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 투자예요. 아이들의 미래에 하는 투자죠. 그리고 제가 더 많이 받아요. 아이들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져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 뿌듯해요. 작은 나눔이 더 큰 나눔으로 번져가는 것 같아서요. 밤에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생각해요. 태호의 심장이 이제는 정직한 리듬으로 뛰어주길 바란다고. 더 이상 조회수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위해서 뛰어주길 조용히 그러나 굳게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들의 별자리를 만들어갈 때 엄마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책임이 따르는 진짜 사랑을 말이에요. 새벽 반죽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함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빵을 굽고 아이들을 돌보며 제 별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랑은 정말 책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기꺼이 질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븐에서 갓 나온 빵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사랑으로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